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음입니다. 입법조사처의 원래 포럼 시선과 논단 시간입니다. 올해 첫 번째 포럼인데요.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선과 논단은 매월 국정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발표자의 간략한 발제를 듣고 80여 분 동안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입법 지원 조직인 만큼 국회 기관인 우리 기관의 시선과 논단 역시 그동안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 다뤄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는 3월 9일 치르는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와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국정의 최고 리더십과 국정 주도 세력을 새롭게 선택하는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늘 그렇듯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와 정당들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또 상대 후보보다 내가 낫다고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후보들은 공약으로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는 유독 상대 후보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선거운동의 큰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5년 전 탄핵 정국에서 치렀던 19대 대선에서 나라다운 나라가 화두였다면은 이번 20대 대선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 포퓰리즘과 정치적인 양극화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오늘의 논의 주제입니다. 오늘 초대 전문가는 김남국 고려대 정외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바로 한 달 전까지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했으니까 전 한국정치학회장이었고요. 또 한국유럽학회장도 역임했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을 문화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망을 해오고 있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우리 공동체의 과제에 대해서 고민해오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 시선과 논단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현장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정진 박사가 질의합니다. 이정진 박사입니다. 네, 조사처에서 정당 선거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지정 토론자 외에 다른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참석자들은 관련 질문이라든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채팅창으로 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선과 논단은 전 과정 그대로 국회 방송에서 녹화로 방영이 됩니다. 그럼 김남국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나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대 정외과의 김남국 교수라고 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7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이제 8번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치는 그동안 선거를 통한 경쟁이라는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 속에서 형식적 민주주의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평등의 심화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진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 귀환을 보여주는 많은 나라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실질적 민주주의 진전이 없으면 결국 형식적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평등의 심화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이 현 시점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소 패권 경쟁의 격화 속에서 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강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존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은 국내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요. 한국 사회의 현실도 힘을 통한 이익의 관철이 일상화하면서 원칙이나 규범에 대한 폄하와 조롱이
만연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반지성주의 확산, 반지성주의 확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선을 앞둔 우리 현실은 심패권주의, 반지성주의 확산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사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강력한 리더십의 개혁군주에 대한 환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는데요. 개인의 권리로 무장한 시민들이 넘쳐나는 우리나라 같은 그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은 매우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 계층, 이념, 세대에 따른 균열의 복합성과 개인적 이해의 다양한 충돌은 우리 사회의 뚜렷한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선거, 한 명의 위대한 정치인의 등장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한 우리의 정치는 이익을 주고받는 양보와 타협의 지루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혁 군주가 가져올 평등과 정의의 전면적 실현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룩하는 부정의 고립이라는 방어적 교정을 통한 점진적 개혁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권리 보호를 두 축으로 정치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 사이의 매우 좁은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과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의 과두제와 다수를 동원한 권력 찬탈의 민중주의 사이에서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매우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와 대리인 사이가 멀어지면서 정치인들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할 때 원래 네 권력이었던 것을 되찾아주겠다는 감정적 선동을 통해 포퓰리즘이 등장합니다. 시리자나 포데모스 등의 좌파 포퓰리즘도 있고요. 동유럽 민족주의 정권에서 보듯이 우파 포퓰리즘도 있습니다. 보편적 평등을 주장하는 포퓰리즘이 민족주의와 만났을 때 파시즘이 되었었고요. 인종주의와 만났을 때 나치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포퓰리즘에 저항하는 동시에 결정론이나 음모론이 부추기는 반정치적 분위기에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경제적 균열의 심화와 사회문화적 균열의 심화 속에서 연대의 위기 혹은 대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대의 위기는 사회적 다수와 사회적 소수 사이에 신뢰가 낮아지는 상황, 대표의 위기는 사회적 소수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차원의 그 개혁으로는요,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의 민주주의의 이행,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문화인종적 민족에서 시민적 민족으로의 이행, 이 두 가지 이행을 통해서 사회적 다수와 소수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경제고요. 두 번째는 안보고 세 번째는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요. 안보는 지정학적 위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회통합은 대통령의 정치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정치 본연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그 주요한 과제로 추진을 할 때 국가가 지니는 두 가지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갖는 첫 번째의 성격은 이익 집단의 집합적 총체로서의 성격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의 대통령은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었는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1,340만 표 정도인데 어쨌든 1,300여만 명 시민들의 거대한 이해가 집적돼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은 뭐 세대도 다양하겠죠. 이 지역도 다양할 수 있고 계층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1,300여만 명의 시민들의 이해가 직접 돼서 선출된다고 할 때 놀랍게도 이 시민들은 그 노력과 능력에 비례한 차등 분배를 선호를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0, 30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5, 60대에서도 노력과 능력에 비례한 차등 분배를 선호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이익을 위해 다툴 때 모든 참가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사회통합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가 갖는 두 번째 특징은요, 재분배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윤리적 공동체라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의 집합적 총체하고 또 조금 상반되는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건데요. 이 윤리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성격에서 보자면은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위해서 해줘야 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모두가 동의할 만한 가치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공유하는 상징적 허구로서 공동의 정체성 형성은 가장 정치적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개혁은 자유 확산과 공공성의 고양이라는 두 축의 동시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정치 개혁 가운데 근데 개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6년 단임 결선 투표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추진하는 개헌을 선호하고 있고요. 의원 내각제의 이론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제도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되고 인간과 인간이 공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인 초연결 사회가 도래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플랫폼 의존적 연결이 극대화하는 가운데 개인은 역설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한 회복력 설계를 넣어야 사회적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력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예컨대 그 국가의 개입을 통한 재분배 확산이라든가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비전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선도 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국내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선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도 국가는 모범을 통한 영향력의 측면에서 패권국, 강대국, 선진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악자가 탈락했을 때 그 개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추구할 것이냐 했을 때요. 질문을 다시 바꿔서 그럼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좋은 정치에 대한 답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삶에 대한 규정은 시대와 개인에 따라서 달라져 왔습니다. 공적인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시민, 혹은 공적인 생활보다는 사적인 생활에서 갖는 덕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스토아적 시민, 혹은 공적인 생활보다는 사적인 영역에서 쾌락이 곧 행복이라고 내세운 에피쿠로스적 시민도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렇게 다양한 시민의 유형 속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정치란 시민들이 선택한 좋은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들이 가꾸는 평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시민들의 좋은 삶을 지켜주는 좋은 정치에 한 발자국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발제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이 2017년 5월 9일인데 이번에 3월 9일에 치르게 됐습니다. 당시에
5월에 치르다 보니까 장미 대선인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3월에 치를 때 뭐라고 부를까? 아직 벚꽃은 피지 않았고 개나리 동백쯤 될 수 있겠습니다. 3월 9일에 치르게 된 배경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 70일이 지나고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게 됩니다. 그 날짜로 보면은 3월 2일이 되는데요. 그 전후에 공휴일이 겹쳐 있을 경우에는 다음 주에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는 3월 9일 날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일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선거를 치를 때 그동안의 정부가 해왔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성찰이 있고 앞으로 가야 될 비전이 있는데 김남욱 교수님, 아무래도 지난 19대 대선은 우리가 탄핵 정부에서 치렀기 때문에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5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나라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이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했었는데 벌써 다시 또 새로운 대통령 선택을 하는 국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발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년 단위로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제시됐던 공약들이 어떻게 이제 이행됐고 어떻게 또 그 평가를 받고 있는가, 또 그 위에서 이제 회고적 혹은 전망적 투표를 이제 개인들이 시민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5년마다 이제 치르는 그 선거를 통한 평가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은 그 선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상과 벌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치인에 대한 상과 벌을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칙을 이제 구현하는 거, 뭐 이게 선거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통령 선거는 특히나 5년 동안의 우리 이 공동체 가장 그 중대한 선거로서 5년의 국정의 공가를 평가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상과 벌을 분명히 하는 그런 선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5년 동안 이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일반적으로 5년 임기의 대통령제에서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7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었는데요. 보수 쪽에서 4명, 그리고 이제 진보 쪽에서 3명의 대통령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얘기하는 거죠? 예, 민주화 이후에 네. 87년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만은 5년 단임은 사실 4년 5년 차에 그 레임덕에 이제 빠지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5년 단임은 레임덕이 사실은 그 임기에 취임하는 순간 이미 시작이 됩니다. 임기에 취임하는 순간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또 그런 연유로 지난 35년 동안 우리 정치의 룰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5년 단임하에서는 승복을 하든 승복을 하지 않든 5년은 뭐 견딜 수 있다, 뭐 이런 자세로 우리의 그 정치판이 깨지지 않고 민주화의 진전을 이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단임도 나름의 장점과 선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기에 그 개혁의 추구를 통해서 공약을 했던 것을 이제 그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하다가 4년 5년 차에 되면은 또 그 레임덕이 더 심화되는 그런 일정한 패턴들을 계속 밟아왔습니다. 이 정권도 촛불 시위를 통해서 탄생하면서 많은 이제 기대와 열망을 가졌었고, 특히 이제 그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목표 속에서 그 촛불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은 뭐 물론 충분히 그 달성을 했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발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라는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에서는 매우 미흡한 평가를 임기 말로 가면서 더욱더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예컨대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뭐 일자리 문제, 또 이제 양극화의 심화 이런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예. 이번 대선을 막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대선이 주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하고 연관돼서 유불리한 발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조심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오늘 김남국 교수님이 워낙 가치 중심으로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현실론적으로 제가 끌어들이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선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요. 김남국 교수님이 보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주목해야 될 지금 선거에서의 쟁점, 또 그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 지금 우리의 정치라든가 유권자들, 또 언론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그 전체적으로 지금 매우 이제 작은 공약들, 그 이제 소확행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작은 공약들이 뭐 다양한 적어도 이제 4개의 주요 그 대선 진영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거시적인 담론들 혹은 뭐 중장기적인 그 거대한 뭐 국가 비전들 이런 거는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또 뭐 시민들의 실생활에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공약들을 제시하고 그 공약들을 통해서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치가 그동안에 이제 그 거대 담론과 중장기적인 비전 아래서 사실 그 소홀히 했던 뭐 국민들의 행복, 소소한 행복을 보장하는 그러한 공약들의 이제 미흡했던 점들을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한편으로 이제 바람직한 진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국가 비전, 그러니까 우리 이 현실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평등의 완화, 뭐 양극화의 심화를 둘러싼 그리고 또 사회경제적 균열이나 사회 문제, 그 문화적 균열을 둘러싼 중장기적인 비전과 거시적인 비전이 균형 있게 함께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 젠더, 뭐 기후 위기 같은 거 이런 건 매우 중요한 아젠다들인데요. 이 문제를 둘러싼 근데 토론이나 뭐 논쟁들은 조금 이제 미흡한 편이죠. 미흡한 편이고 매우 이제 직접적이고 즉자적인 그 표를 얻기 위한 이제 자잘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작은 공약들에 대한 양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생활하고 밀접된 작지만 중요하고 소소할 수 있는 공약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과 또 상대적으로 큰 비전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최고 리더십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후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특성이라든가 또 후보와 함께하는 정치 세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언론들에서 정책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정책 중요하긴 합니다. 심지어는 당내 경선에서도 정책 대결을 언론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내 경선은 당에서 일정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당에서 경선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도 정책 경쟁을 얘기하고 있다. 그 점입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정치 논평이라든가 언론들에서 조금 더 국정 주도 세력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리더십에 관한 조금 접근이 없다는 점은 아쉽게 보고 있는데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 정치 현실에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그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이제 저 항목이라고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 내각제일 때하고 대통령 중심제일 때 조금 그 이제 리더십을 둘러싼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의원 내각제에서도 리더십이 중요하겠지만 의원 내각제는 적어도 정당을 중심으로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이제 정책 결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개인의 자질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를 뭐 상대적으로 덜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개인을 중심으로 한 그 국가의 안정성의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예컨대 미국을 봐도요.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와 또 뭐 다른 분이 대통령일 때는 전혀 다른 그런 미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정치 세력들을 어떻게 그 구성돼 있고 어떤 신념들을 공유하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리더십 관련해서 그러니까 처음 발제해 주실 때 지금 개혁군주에 대한 기대를 조금 비판적인 관점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용어에 따라서는 그 스트롱맨의 등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에서 뭐 트럼프 조금 전에 얘기된 트럼프라든가 푸틴 또 뭐 중국 다들 여러 나라에서 심지어는 영국의 존슨까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는지 되게 민주주의 지수를 비교할 때 각 나라에서 이런 스트롱맨의 등장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좀 낮아집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왜 각국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스트롱맨의 시대, 뭐 강자의 시대가 도래를 했고 또 특히 이제 뭐 힘을 중심으로 한 그 문제 해결 방식들이 뭐 일상화되고 또 이제 관철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뭐 권위주의의 기환과도 일정한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그 어느 수준에서 진전이 된다면,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 심화에 관심을 갖지 않고 권위주의 정권이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다면은 근데 그 권위주의 정권이 경제적인 그 만족이나 또 뭐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은 용인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세계적으로 그 스트롱맨의 시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신자유주의 이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또 그 틈새를 이제 파고드는 포퓰리즘적인 그 정치인들의 동원 이런 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뭔가 교정돼야 될 방향이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그 아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그 매우 좁은 길이다. 근데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엘리트주의로 혹은 또 뭐 과두제로의 그 유혹이 있고 또 그 반대편으로는 뭐 민중주의 혹은 포퓰리즘으로의 유혹이 있다. 그 사이에 매우 좁은 길을 그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뭐 좁은 길이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일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스트롱맨의 시대는 뭐 엘리트주의 혹은 과두제가 더 이제 작동하는 방향으로 그 추가 좀 기울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그 포퓰리즘의 또 유혹들이 있는데요. 포퓰리즘의 유혹은 뭐 여러분 이제 요새 포퓰리즘적인 상황들에 대한
설명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스트롱맨하고 파퓰리즘은 한 쌍 아닌가요? 주로 이제 스트롱맨들이 파퓰리즘을 동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벗어난 다른 길인데 그 이면에서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그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위임한 권력을 뭐 사유하면서 이제 그 주권자와 거리가 멀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그 멀어지는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당신의 권력이었던 것을 내가 다 되찾아서 돌려주겠다는 이제 선동을 통해서 포퓰리즘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그건 이제 매우 감정적인 선동을 통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도화에 결국 실패를 하고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을 파괴하는 걸로 대개 이제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제가 질문을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정진 박사 질문 주십시오. 네, 오늘 그 김남국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여서 관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발표문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최근에 한국 사회가 갈등이라든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트롱맨의 등장이라든가 또는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한국 사회의 이러한 갈등의 변화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 특히 정치 분야에서의 갈등은 주로 지역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처장님께서도 논문으로 그 지역주의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동원이 돼서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잘 분석하셨었는데요. 그래서 김남국 교수님이 보실 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양상, 특히 과거의 지역주의와는 다른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이념 간의 갈등, 또 최근에는 20, 30대를 중심으로 남녀 간의 혐오라든가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것이 최근에는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공약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 사회의 갈등의 현상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정치적으로 동원이 돼서 향후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 판도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진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지역, 이념, 세대, 계층 이제 네 가지의 큰 갈등의 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가 발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재구성하면은 사회경제적인 갈등, 사회경제적 균열, 또 사회문화적 균열 이 두 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사회문화적인 갈등, 그러니까 세대와 이념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갈등들이 더 이제 심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경제적 갈등에서 그치지 않고 혹은 경제적인 양극화 혹은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그치지 않고 이 상황을 정치인들이 동원하면서 정치적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보수와 진보를 중심으로 이념이 양극화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여론조사의 통계들을 추적해 가면은 이념의 양극화는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향을 물어보면은 보수나 진보보다는 중도가 가장 높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이념의 양극화의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이 있다. 그 다른 측면이 뭐냐면은 이제 정서적 양극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 일체감이나 어떤 진영의 일체감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더욱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서적으로 이제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 말로 진영의 양극화라고 거의 봐야겠네요. 그렇게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정서적 양극화의 이면에 있는 가장 큰 감정은 뭐냐면 혐오입니다. 혐오. 근데 혐오라는 감정은요, 분노하고는 또 좀 다른데요. 분노는 자기가 직접
간접적으로 입었던 어떤 결과 피해에 대한 그 결과를 두고 이제 그 반응을 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혐오는 아직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을 상상해서 상대의 어떤 뭐 주장이나 상대가 갖고 있는 문화나 상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영향이 나에게 그 미침으로써 내가 오염된다는 그런 이제 가정을 미리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근거를 추적해서 그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기하기가 쉽지 않고 뭐 이걸 막아서 사라지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자체가 매우 그 비과학적인 혹은 뭐 합리적이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에 혐오가 이제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양극화의 그 바탕에는 결국 상대에 대한 이제 혐오가 있는 건데 그 혐오가 민주화 30년이 지난 이후에 결국 여전히 그 상대 정당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 정당이 소멸돼야 할 세력 혹은 뭐 상대 정치 세력이 소멸돼야 될 세력으로 서로를 규정한다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 혐오가 작동을 해서 정서적 양극화가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 우리가 성취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제가 발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결과 소수의 권리 보호 뭐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굴러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다수결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회에 다수일 때도 있지만은 소수일 때도 있고 뭐 이번엔 내가 소수지만 다시 또 다수일 때도 있을 거고 그게 가능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다수결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또 다른 기본적인 전제는 내가 소수로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지라도 다수가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줄 거라는 사회적 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가 다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연대를 가져야만 다수결과 소수의 권리 보호가 작동을 하고 그 위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건데요. 그 비합리적이고 근거 없는 이제 혐오를 바탕으로 정서적 양극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다수결과 소수의 권리 보호 또 다수와 소수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대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운영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민주주의 작동,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도 언젠가 소수나 다수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또 반대하더라도 최소한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만이 서로의 공통의 논의장,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건데 현재는 상대방을 거의 죽여야 될 배척과 혐오의 대상으로 하는 속에서는 과연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상황 인식이었습니다. 아까 실제로 이념에 따른 대결 얘기했을 때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그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정서적으로는 극단화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도 그 점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야당을 분류를 할 때 보수 진보로 구분하는데 그 보수 진보의 전통적인 이념에 따른 구분에 타당한 것인가? 그냥 여당 편인가 야당 편인가 이런 정도의 오히려 구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관련 질문을 제가 추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그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나왔던 각국의 다양성의 포용과 분열에 관한 조사를 보면은 그 나라에서 어떤 기준에 따른 갈등이 가장 심각한가 봤을 때 조사 대상 17개 국가 중 14개 국가가 종교라든가 종족에 따른 갈등 분열보다도 정당 소속, 정당 지지에 따른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심각한 갈등 얘기하면은 종족 간의 갈등, 종교적인 갈등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주요 선진국 17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요소는 정치적인 편에 따른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1등이 어디였느냐? 미국과 우리나라가 9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가장 1등에 해당되는 나라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악화가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김남국 교수님? 그
뭐 이건 악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악화가 생각을 되고 있다. 예. 합니다. 예, 그 이제 우리 처장님 말씀하실 때 이념에 따른 보수 진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한 분열이라고 또 말하기도 쉽지 않은 이제 정당 지지를 둘러싼 분열이 과연 보수 진보 이념에 따른 분열이냐? 보수 진보 이념에 따른 분열이라면은 이렇게까지 심각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진보를 말할 때요, 서구의 기준으로 나누는 기준이 이제 몇 가지로 변해 왔습니다. 가장 그 언론적인 보수의 진보,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우선 그 경제적인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의한 분배를 강조하면 우파고요. 국가의 개입에 의한 재분배를 강조하면 좌파. 이렇게 이제 구분을 그 보수 진보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1960년대 68 혁명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권위에 대한 저항을 그 주로 추구를 하면은 그게 이제 좌파고요. 권위와 기존 질서에 대한 그 보존 속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면 우파.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저항과 권위에 대한 존중을 중심으로 좌우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그 약간 녹색당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글로벌한 아젠다들을 추구하면서 그 세계주의를 지지하면은 그게 이제 좌파고 그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이제 고립주의를 추구하면은 뭐 우파 뭐 이런 식으로 좌우파 구분들이 이제 변해 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념을 중심으로 한 좌우파 구분들은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제가 악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도 이런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구분이 있었고 서로 추구하는 가치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보수 진보의 구분들이 사실상 정책을 둘러싸고 이번 대선에서 보다 보면은 거의 정책을 둘러싸고는 어떤 게 진보고 어떤 게 보수고 어느 당이 좌파고 어느 당이 우파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수렴되고 있는데 지지자들이나 그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은 왜 그렇게 반목하느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 정당 일체화를 통한 이제 정서적인 양극화, 그 이면에 이제 바탕하고 있는 혐오, 뭐 그걸 동원하는 이제 정치인들의 그 전략들, 그리고 뭘 갈라치기 요새 이제 그런 말 합니다만 특히 뭐 20대들도 남녀를 갈라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황이 이제 악화하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 처음 발제를 하실 때 지금의 비판적인 문제 제기 중에 하나가 반지성주의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금 악화와 관련해서요. 너무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대해서 공적인 명분이 사라지고 노골적인 권력 투쟁이 너무 전면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민낯의 권력 투쟁을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이익을 위해서 특히나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그 공약을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정치가 해줘야 되는 역할, 특히 대의민주주의가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예컨대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따로 뭐 국회에 보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의사결정들을 해갈 때는 이게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표자를 뽑는 경우도 있고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는 이유도 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대표자들이 개인들이 대표하지 못하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어떤 공동체의 이익, 공공선 혹은 공동체의 앞날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심의를 해줄 거라는 그것도 매우 탁월한 심의를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대의민주주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의민주주의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너무 민낯의 권력 투쟁만이 난무하는 것은 이거는
대의민주주의가 원래 가졌던 장점들은 드러나지 않고 그야말로 그 개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분투하는 뭐 그런 상황이 정치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대표하지 못하는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그 탁월한 심의를 해주는 뭐 그리스 말로 아레떼라고 그러죠. 탁월한 정말 탁월한 심의를 해주는 그런 정치의 역할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질문 들어와 있는데요. 통합의 구체적인 전략과 더불어서 또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게 한 원리, 공정에 관한 질문들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데 먼저 공정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서연님 그리고 몇 분들 들어와 있는데요. 조서연 허석재 우리 조사관이네요. 같은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조서연님은 샌델 얘기까지 예로 들면서요. 공정하다는 착각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능력에 따른 평등 공정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정에 대한 인식의 기준, 인식의 차이가 세대별로 집단별로 좀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이었고요. 허석재 조사관의 질문은 그 능력에 따른 능력주의를 토대로 한 공정의 문제와 실질적인 민주주의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라는 두 개의 질문입니다. 예. 이저 매우 좋은 또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공정에 대한 인식과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 공정을 말하는 거죠. 절차적 공정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의 바탕은 결국 그 노력과 능력에 의한 분배를 선호하는 차등적 분배를 선호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능력을 가져서 뭐 최대한 그 결과를 보였으면은 그 결과가 남과는 다르게 차등적으로 나에게 이익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러한 그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선호하는 그런 의견이 압도적인 사회에서는 불공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애를 썼는데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0대가 이건 불공정하다 했을 때는 내가 이익을 보지 못했다,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뭐 이런 의미로 바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민주주의 진전과는 굉장히 그 큰 갭이 있지 않냐, 모순되지 않냐.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사실상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의 완화를 통해서 불평등의 심화가 가져오는 어떤 그 양극화의 해소를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 다수와 소수, 사회적 그 강자와 약자 사이에 신뢰와 연대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 그 둘 사이의 차이 때문에 매우 그 모순적인 상황이 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 노력과 능력에 비례한 그 차등 분배를 선호하는 한에 있어서 그 통계를 보면은요, 20, 30대가 주로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5, 60대도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 그 분배에 대한 선호가 20, 30대 못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전제 위에서 사회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사실 정치인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각 세대가 원하는 이익을 주지 않는 한은 표를 얻을 수가 없고요. 그거를 전제로 근데 20, 30대가 무슨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고 뭐 집을 구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혹은 뭐 5, 60대가 종합부동산세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그 정책들을 통해서 그 이익을 주지 않는 한은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게 현실인 거고. 그러니까 그 이익 집합체, 뭐 이익의 집합적 총체로서 국가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익을 줘야 표를 얻을 수 있고요. 이제 다른 한편으로 당장 나에게 이익을 주지는 않지만은 또 표를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정체성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체성을 함께 할 때 예. 그 표를 던질 수는 있는데요. 그 경우라도 정체성을 함께 하더라도 또 이익이 당장 없고 그 표를
던지지 못할 상황이 되면 이제 투표를 하지 않는 기권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현재 나에게 이익을 주고 있지 않지만은 이 정당이나 이 정부의 정책들이 그 공정한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제공하고 있고 또 내가 낸 세금이 뭐 보람 있는 어떤 곳에 쓰이고 있다는 그런 보람과 긍지를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정체성을 같이 하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고 반대 투표를 못 하겠으면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하여튼 공정에 대한 인식과 네.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갭 부분이 조금 우리한테 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이정진 박사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그 통합 관련 질문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김동북 교수께서 대통령의 역할 관련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경제, 안보, 사회 통합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회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전진영 우리 정치부의 팀장의 질문인데요. 구체적인 통합과 포용 전략 어떤 걸 주문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쉽지 그냥 않은 게 협치를 강조하면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처럼 이제 5년 단임의 단순 다수 뭐 소선거구제 뭐 이런 상황에 그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제 일단 제도적인 그 세팅 자체가 뭐 협치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 문화 자체가 이제 승자 독식의 문화가 있고 그래서 뭐 그 제도적인 개혁을 하자면 아까 이제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다른 하나가 그 이익을 달리하는 그런 다양한 시민들이 다양한 국민들이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가치와 비전을 제시를 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어떤 그런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결국 대통령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진짜 정말 힘든 일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치의 가장 창조적인 정치의 본연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정체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인정하듯이 상징적 허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 경험을 같이 하고 예컨대 2002년 뭐 월드컵의 경험들 뭐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컨대 뭐 민족 담론 이런 게 이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였다면은 그 위에 이제 그 뭐 사회경제적 균열이나 사회문화적 균열 속에서 더 이상 이제 민족 담론은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떤 그 대안적인 모델들, 뭐 민주주의 모델이든 우리 정치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어떤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정치 공동체에 속한 뭐 자랑스러운 뭐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라는 그런 긍지 뭐 이런 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그 가치, 비전 뭐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정치인의 본연의 임무고 본연의 역할이고 가장 창조적인 모범 답안이 있을 수 없는 정치인의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담론 형성에서는 정치학자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지난 1년 동안 정치학회장 할 때 그런 쪽 안 하셨어요? 예는 썼습니다. 예는 썼는데 저 같은 경우에 뭐 구체적인 예로 예컨대 공화적 애국주의 뭐 이런 이제 표현들도 쓰고요. 그랬습니다. 그 공화적 애국주의는 뭐 자기 생물학적인 조상이나 뭐 혈연에 대한 뭐 그 지연을 중심으로 한 충성을 맹세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나 원칙, 뭐 자유, 평등, 박애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 혹은 공화주의적 제도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민족적 애국주의와 공화적 애국주의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족적, 그런데 그 공화적 애국주의의 사례는 우리 역사에 우리 근대 100년의 역사에 매우 뚜렷하게 있습니다. 예컨대 3.1운동 같은 거는 3.1 독립운동 같은 거는 단순히 우리가 일본에 저항해서 우리가 독립한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독립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가 또 뭐 일본의 그 악덕을 용서하고 어떻게 함께 나아가는가 하는 뭐 공화 이념을 이미 말을 했었고요. 안중근 의사의 뭐 동양 평화론 그러니까 그 변방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변방에서 그 독립을 위해서 뭐
간난 신고에 그 투쟁을 하던 시절에 분노의 차이 무슨 단순히 반일, 뭐 항일만을 말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동양 평화를 말하는 그런 그 모습들, 그리고 또 뭐 김구 선생의 그 아름다운 문화국가론 같은 예.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공화주의 전통들이 면면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민족적 애국주의와 공화적 애국주의가 이제 함께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민족적 애국주의는 그 사회적 소수, 사회적 약자를 민족주의를 매개로 뭐 개인들을 해방시키는 진보의 이념이었고요. 이제 오늘날 민족주의는 사회적 강자가 혹은 사회적 다수가 자신들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해서 고립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족적 애국주의는 이제 더 이상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공화적 애국주의 이게 이제 그 바람직한 모델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예컨대 그 BTS의 노래들 혹은 뭐 BTS의 팬덤 아미가 보여준 어떤 태도들, 자세들, 뭐 연대와 연민, 뭐 이웃에 대한 사랑들, 그리고 또 국경을 넘어서는 뭐 이 정체성의 형성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공화적 애국주의의 한 사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통합 공생연대 관련 질문은 계속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에 이정진 박사의 추가 또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정치 리더십과 연관되는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대통령의 세 가지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회 통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과 같이 균열과 갈등이 심화된 시기에 이러한 역할이 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대선을 보면서 실제로 주요한 두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법조인 출신이고 전문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괴감이요? 뭔가 이 정치학자의 영역을 계속 법조인이나 아니면 행정인한테 좀 뺏기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아마 교수님께서도 정치학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거는 이 그 대화와 타협보다는 가장 마지막에 그 해결되는 부분이고 뭐 법대로 해결하자 이래 버리면은 거의 더 이상 상대방하고 뭐 대화하지 않겠다는 이런 선언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국회에서도 그렇고 주로 법조인의 역할이 커지고 법조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 리더십이 필요한 이 시기에 이 양당의 주요 후보가 모두 법조인 출신인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갈수록 점점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특히나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의 지배 아래서의 절차와 뭐 원칙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현재의 법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거를 뭐 개혁하거나 뭐 혁파해야 되는 뭐 사회운동 세력들이 이제 뭐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법적인 규정을 지켜가면서 현재의 법 질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 대체로 이제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정치 사법화가 심화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치 역할을 법이 대신하고 정치가 역할을 법률가가 대신하고요. 사전에 그 공공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돼야 될 아젠다들이 사후에 소송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시민의 역할이 뭐 왜소화되고 축소되는 현상들, 이거를 이제 정치의 사법화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조되는 과정에서는
그 법률 전문가가 그 과정을 맡아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데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적응하는데 서로 그 친화력이 있는 거죠. 그 둘 사이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진전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의 정치 과정과 그 법률 전문가가 갖는 소양들이 이제 같이 친화를 이정진 박사는 다른 쪽으로 막판에 갔을 때 법대로 해라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비판적인 조금 문제 제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인데 그 정치의 사법화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은 사실은 그 시민의 참여를 통한 그 역동적인 정치 과정이 점점 이제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의 사법화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말하는 게 정치의 우선성의 회복인데요. 정치의 우선성의 회복인데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 레벨의 무슨 의사 결정에 참여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정치를 활성화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에서의 뭐 국민 주권의 원칙을 구현해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와 정치의 우선성이 충돌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그 민주주의가 진전된 절차적 민주주의가 그 정착된 사회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이게 그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거를 조금 줄여서 얘기해 주시고요. 예. 이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되는 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의 우선성의 회복을 통해서 정치의 사법화를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한된 시간이어서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통합 관련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남국 교수님? 국회의장의 통합적인 리더십과 대통령의 통합적인 리더십 어느 쪽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현재 국회의장은 중립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을 요구하고자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이 되면은 무소속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장이 되면은 정당 탈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당 소속이어야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3공화국 체제에서부터 이제 국회의장도 당연히 정당 소속이었다가 지금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소속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 통합 역할을 더 강력하게 많이 해야 될 대통령은 확실한 여당 소속입니다. 이 두 개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두 개가 조금 이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회의장이 당적을 탈피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충돌을 하는데요. 우리가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2017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헌재에서의 재판 과정, 심의 과정을 보면은 그 대통령의 지위를 우리가 흔히 알듯이 정당을 대표해서 후보로 뭐 경선을 통하고 또 뭐 본선을 통해서 그 정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는데,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그 원칙적으로 당의 이해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모든 정당의 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일 것을 요구받는데요. 동시에 그 하나 중요한 그 대통령의 지위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지위입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지위가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선거의 중요한 그 쟁점 중에 하나는 그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선거법 중립 의무를 뭐 위반했다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특정 그 정당의 지지를 일정 정도 이제 호소했다는 그게 이제 그 선거법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됐고, 그건 사실 또 그 유죄로
헌재가 결정을 했죠. 그러나 이제 그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뭐 그만둘 정도의 그 심각성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탄핵의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약간 그 대통령을 향한 두 가지 이제 모순적인 그 역할의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 공무원으로서의 또 중립의 의무를 지켜줘야 되는 역할, 이런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당의 역할을 정당의 후보로서 선출돼서 뭐 여당과 무슨 당정 협의를 하면서 뭐 그 공약들을 이제 관철시켜 나가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국회의장이 정당을 떠나듯이, 그런데 그 윤리적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갖는 특징 속에서 사회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중립적인 위치, 정당의 그 범주를 벗어난 중립적인 위치를 갖는 것이 이 정치적인 역할을 최대한으로 하는데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는데 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늘 우리가 연대, 공생, 통합, 양보, 타협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승자 독식의 정치 게임, 정치 제도에서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내가 이걸 얻으면 모든 걸 다 갖고 지면은 끝장이 나는 건데,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승자 독식의 이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어렵다라는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국민 통합의 구체적인 실현은 결국은 이걸 바꾸려면 개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라는 것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행 승자 독식의 제도를 유지한 채로도 양보, 타협, 협치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뭐 강력한 승자 독식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단순 다수 소선거제라는 게, 또 대통령 중심제라는 게 그 협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세팅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럼 뭐 의원 내각제가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론적으로 저는 의원 내각제가 갖는 장점들을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 내각제는 그 정치인의 훈련이란 차원, 또 뭐 정치의 연속성, 또 이제 지지와 대표를 뭐 일치시키는 문제, 뭐 이런 데서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조적으로 그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틀로서 작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 근데 1948년 재헌의회에서 그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을 만들 때 1948년 6월인데요. 헌법기초위원회가 맨 처음에 제시한 안은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진호 교수가 헌법기초위원들과 작업을 해서 낸 안은 맨 처음에는 의원 내각제였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민당이 의원 내각제를 뭐 주장을 하고 유진호 교수를 대표해서,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걸 서로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총리든 뭐 대통령이든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쭉 해방 3년을 지내는 과정에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예. 대표 정치권에 남아 있는 분은 뭐 이승만 대통령 혼자였기 때문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난 뭐 대통령제를 받지 않으면은 현 정부에 어떤 식으로도 참여하지 않고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과 대중운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밤에 뭐 서상일, 무슨 김준현, 뭐 조현영 이런 이제 한민당의 수뇌부가 모여서 밤사이에 그 헌법기초안의 최초의 제안을 시간 제한이기 예. 때문에 줄여서 얘기해 주시고, 대통령제를 이제 바꾸는 거죠. 예.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제를 이제 결합한 이런 한국식의 이제 독특한 형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하여튼 의원 내각제가 좀 그렇게 퇴색하게 마땅치 않다 그 얘기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예. 의원 내각제를 대안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러저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또 6년 단임을 대안으로 이제 우리 김남욱 교수께서는 제시하셨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 리더십 관련 우리 법사팀장을 맡고 있는 조기범 박사의 질문인데요. 대통령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제의 권력 분립 제도가 작동이 제대로 돼야 될 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면 현행 체제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아까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정당 책임제의 역할도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정당 책임제 하다 보면 국회에는 내각제에서나 있는 여당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상 여당 야당 개념은 내각제에서 있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제이면서도 국회 여당이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리 조기범 박사의 질문입니다. 예, 저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권력 분립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그 국무총리와 대통령제의 기묘한 이제 한국적인 형태의 그 결합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권력 분립의 대안으로 자꾸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 그 중에 하나가 뭐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면 어떠냐.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안에는 뭐 별로 그 동의를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권력 분립의 의미가요. 대통령제에서 본격적인 권력 분립은 대통령의 책임을 주고 그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건데 그 책임을 묻는 그 분립의 주체가 누구냐면 의회와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건 개헌을 뭐 통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회를 강화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시켜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게 대통령제에서의 진정한 권력 분립이지 행정부 안에서 그 대통령 그러니까 직접 선출된 대통령 아래 근데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를 둬서 행정부 안에서 어떤 권력을 불안한다. 이게 대통령제에서의 진정한 권력 분립의 모습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무총리의 권한을 그런 식으로 강화했다가는 사실은 우리 경우에는 그 총리와 대통령 사이의 권한 다툼 속에서 그 전국이 스톱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권력 분립의 방향은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부통령제를 신설한 다음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대통령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갖는 권한들 중에 근데 법안 발의권이라든가 뭐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감사에 관계된 문제들 이런 거를 이제 의회로 많이 이전을 하고 그래서 의회의 역할을 국회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를 해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행정부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게 하는 거 이게 대통령 중심 사회에서 권력 분립의 바른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가 좀 더 민주적이다라는 나라의 상당수 국가들은 의회 역할이 좀 큰 나라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를 어디서 선출하느냐 문제 이전에 권력 분립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 그 점을 지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인사권에서의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게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예산권 또 감사원의 기능 같은 거를 의회 중심으로 넘긴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역시 일정한 견이 동반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언론 역할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정치 선거 국면에서 언론의 역할 조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가고 있는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언론이 주목해줬으면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까? 글쎄 우리 언론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언론이 가장 뭐 중립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고 또 뭐 그렇다고 이제 그 뭐 강요를 하는데 사실은 뭐 대부분의 언론이 중립보다는 뭐 일정한 정치 세력과 연계를 갖고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고 그러나 이제 낮지만은 그 요즘 이제 언론이 갖는 영향력을 통해서 이제 아젠다 자체를 그 몰고 가거나 혹은 더 드러나게 하거나 혹은 뭐 왜곡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언론이 특정 그 정치적인 입장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사실상 본격적으로 서로 그
이제 언론 활동을 하는 거 뭐 이런 방식도 그 미국이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런 방식도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언론 관련하면 지금 SNS 시대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국면에서 지금 SNS가 언론의 주체화에 초반에는 기능을 한다라고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가 됐는데 요즘은 진영의 양극화, 확증 편향 심화 이런 걸 대면서 SNS의 기능이 민주주의에 과연 성찰적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가능성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SNS는 도구니까요. 도구니까 긍정 부정의 방향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거는 이 SNS가 개인들을, 그러니까 거대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존의 언론들, 뭐 레가시 언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개인 기반으로 그 개인 시민들을 연결시키는 교량형 시민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도구로서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뭐 현실은 처장님 말씀처럼 이제 그 기존의 정치적인 입장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더욱더 내부적으로 강화하는 뭐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요. 뭐 그런 점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전히 이게 도구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 따라서 혹은 사용자들의 노력에 따라서 긍정적인 기여의 방향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김 교수께서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선거에서 새로운 리더를 뽑아가지고 뭔가 확 바꾸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배경에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권력이 된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든 간에 권력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한계는 늘 반복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권력의 중심보다는 권력의 주변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우리의 정치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문제를 제기하지 않죠. 아시다시피 주요 후보들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에 대해 지적합니까? 별로 하지 않죠. 주로 이제 제3의 후보라든가 군소 후보들 아니면 일반 국민들, 언론, 학자들이 정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역할을 많이 해줬던 것이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이었었는데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도 진영화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치 개혁에 대한 동력이 없이 결국은 진영의 정치가 악순환되고 있는데 이런 거 뭔가 좀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지점이라든가 기대할 수 있는 동력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모든 변화의 중심은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뭐 역사적인 변화는 사실 그 사회의 가장 주변적인 부분에서 시작됐고 또 주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에서는 뭐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죠. 그 이제 이론과 뭐 실제의 또 차이, 주변과 중심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 그 시민사회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사회 역할은 이제 기존 예컨대 NGO 같으면은 뭐 자율성, 뭐 공공성, 발런티어, 뭐 그 자발성 뭐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율성은 그 정부로부터 독립돼서 혹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역할들을 요구받았는데 최근에는 그 거버넌스 개념이 이제 넓혀지면서요. 정부가 사실 그 NGO 단체들하고 혹은 시민사회하고 정책의 평가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기획과 집행 단계까지도 같이 하는 그래서 그거를 뭐 협치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고 그게 이제 그 넓어진 정부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시민사회가 그래도 그 이익 집단과 다른 공공성의 성격, 그 공적인 가치를 우선해 두는 그런 성격들을 유지해야 되고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곤님의 질문인데요. 지금 대선 후보들 만약에 김남국 교수께서 대선 후보들 토론 진행한다면 후보들에게 딱 한마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떤 질문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글쎄, 저한테 저 별 맡겨줄 질문이 없으신가 보네. 맡겨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국가 비전 그리고 동시에 그 국민들의 실제 생활을 책임질 그 소확행의 공약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균형 있게 제시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점들을 보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우리가 특별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담아서 아까 마무리하지 못한 말 넣어서 오늘 시선과 논단의 김남국 교수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1987년 민주화 이후에 7번의 선거를 치렀고 이제 8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국내적으로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황을 맞고 있고요. 그 뭐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형식적 민주주의는 완성이 됐지만은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라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룩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뭐 미소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또 활로를 모색하고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서 또 세계 평화와 번영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바지할 건가 하는 뭐 그런 과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로서 그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자질 또 개인적인 리더십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리더십 이야기가 우리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뭐 열정, 뭐 책임감, 이제 균형 감각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 연장선상에서 그게 이제 자질인데요. 타고난 자질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뭐 그 리더십은 훈련을 통해서 향상되는 이건 뭐 권력이나 신분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연마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 특히나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훈련 과정을 밟아야 되고요. 또 그 위에서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의 마인드를 갖는 것, 공공성의 그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 갈 때 그 가운데서 그 중재를 해낼 수 있는 균형 감각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균형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면은 아쉽게 이제 탈락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다수라도 그 뭐 의제에서 탈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그 탈락하는 사회적 소수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한 거를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공감하는 능력들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도덕성과 신뢰 뭐 이런 자질들이 추가돼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뭐 대통령 후보가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 수준에 걸맞는 대통령 후보들이 등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또 편안하게 3월 9일 그 선거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국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올해 들어 첫 번째였던 시선과 논단 포럼이었는데요. 마침 지금 40여일 남아 있는 20대 대선을 맞아서 시대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김남국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선하면은 요새 너무 직접적으로 후보들하고 관련된 논의가 나올까 조심했었는데 뭐 대장동 검찰 공하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나 우리 한국 정치 전반 또 우리의 민주주의 과제에 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볼 만한 여러 주제들을 내걸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고민할 과제를 생각해볼 주제를 좀 던져줬던 것 같고요. 이법 조사처에서도 이후에 우리 정치 현안 진단에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 또 기초 지식이 될 걸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참여해 주신 줌을 통해서 의견 주신 또 토론 의견 질문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 올해 첫 번째 시선과 논단에 이어서요. 다음 2월 23일에는 산업의 미래의 산업을 주제로 석정은 전 다음 커뮤니케이션 이사회 의장을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입법조사처의 시선과 논단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